세계 정세해부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진 중일 외교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중국 측에 사과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듯 대만 문제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통해 그 섬을 병합하려는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는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군함과 군용기가 오만하게 대만 주변을 선회한다는 보도를 통해 일본 국민은 일본과의 전쟁 위험이 임박해 있음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세 개의 예리한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공세와 위협을 역이용해 일본 여론을 깨워 거대한 이웃의 팽창주의에 맞서게 하려는 때맞춘 방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총리의 그 세 개 도끼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일본에 어떤 새 기회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끼입니다. 전후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베이징에 맞설 심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군계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군계급 체계를 재검토하고 훈장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고 일본의 평화헌법에 매우 엄격히 구속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중장비의 사용과 보유가 금지되었고 보병을 보통과 부대, 전차를 특수차량처럼 부르며 통상적 군사 용어 사용을 피해 왔습니다. 즉 일본이 군사화한다는 인상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의 국제표준에 더 맞도록 일부 계급 명칭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1등 육좌는 앞으로 대령으로 바뀝니다. 이는 또한 1945년 이전 일본 제국군이 사용했던 계급 명칭이기도 합니다. 다른 계급들도 유사하게 바뀝니다. 이를테면 1등 6위는 대위로 바뀝니다. 사실 이런 개편은 매우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동맹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현재의 호칭이 계급 서열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만큼 국민의 이해도 높아집니다. 군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바꿔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에서 추진되는 군사 정상화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개편은 전통적 계급 명칭 회복만이 아니라 육상, 해상, 항공 각 자위대의 제복 디자인 변경도 포함합니다. 이는 사기를 높이고 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올해 초 합동작전 사령부를 창설해 자위대의 정규화를 추진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합리적인 조치가 베이징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 회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강하게 반응해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11월 8일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일본의 우익 세력이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군사 확장을 심화시키려 하며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겪은 민족들의 역사적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구시보와 차이나데일리 같은 관영 매체도 자위대의 군사적 색채를 희석해온 오랜 관행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아시아의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평화헌법을 무너뜨리려는 수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그저 시선을 돌리려는 전술일 뿐입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진짜 위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군사 팽창입니다. 대규모 군사비 지출, 새 항공모함의 실전 배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의 건조, 잇따른 미사일 시험, 그리고 1년에 수백 번에 달하는 주변 해역 훈련은 다른 나라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일본군보다 중국군의 팽창을 더 두려워합니다. 중국에는 상비군 200만 명과 예비군 50만 명이 있고 필요하면 방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더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자위대 병력은 약 25만 명이며 공격군이 아니라 철저히 방어에 초점을 둡니다. 중국의 군사비는 일본의 내점 외서 6배에 달하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둘째입니다.
게다가 공표되지 않은 음성 지출이 있는 것으로 널리 추정되는데 이는 공개 수치의 2배에서 3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실질 군사비 격차는 수십 배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중국군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끼는 베이징을 진정으로 화나게 한 조치입니다. 일본이 비핵 삼원 측의 수정 논의를 시작하고 미국,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베이징으로부터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반발해 황해에서 실탄 해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맞서 일본 국회가 2026년부터 비핵 삼원 측의 수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 삼원 측은 1967년에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12월 11일 발표했고 1971년에 국회가 결의로 채택한 일본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 내용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입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은 유일한 국가로서 비핵화를 절대적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3번째 원칙의 탄력적 재해석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생산하지도 않되 긴급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무장을 탑재한 군함과 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통과하거나 일본 항구에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 유사나 한반도 위기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완전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정교한 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가속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이른바 영감을 얻은 사례로는 10월 말 이루어진 한미 간 합의를 거론할 수 있고 해상자위대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통해 원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과 각종 후방 지원에 덜 의존하며 이론상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핵억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척이 바다 어디에든 은밀히 잠복해 일격을 가한 뒤 다시 시면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독자적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항 허용만으로도 중대한 돌파구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일본은 원자력 추진 자체가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해군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유사한 틀의 합의로 일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베이징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조선소음 저감 센서 기술을 고려하면 중국의 소음이 큰 잠수함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디젤 정의 잠수함조차 중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 조용하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만약 일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에 넣는다면 그 성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일본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비핵 삼원 측에 손대려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탄두를 증강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에 1000개 내외의 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은 단연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을 계속해왔고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 발사로 노골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의 2번째 임기 동안 미국이 동맹국에게 더 큰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심지어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들이 일본 보수층의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된다면 일본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확장 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에 다수의 비육일 전술 핵탄두를 유지하고 핵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항모와 잠수함의 동맹 기항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외국 핵무기의 반입 금지 원칙 때문에 미국의 공격 핵잠이 일본 항에 기항하지 못하고 괌이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미래에 바뀔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압박이 커질수록 일본 국회가 이 원칙의 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세 번째 도끼는 대만해협 위기가 일본에게 생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만에 전쟁이 나면 일본에도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해협은 봉쇄될 것이고 대만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가 차단됩니다. 일본은 이 항로에 자국 수입의 3분의 1, 수출의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의 80%가 동해안을 거칩니다. 전시 상황에서 중국 항모가 대만을 선회하며 동쪽을 봉쇄하면 일본의 수입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다카이치 시대에 이처럼 대만을 결연히 지키려 할까요? 중국의 금지선 위를 일부러 밟는 무모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은 일본의 생존을 좌우하는 혈맥입니다. 일본은 자원이 빈약한 해양국가입니다. 미국처럼 셰일로 자급할 수도 없고 러시아처럼 천연가스로 버틸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일본 원유의 93%가 중동에서 들어오며 모두 초대형 유조선으로 운송됩니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에서 대만은 결정적인 병목입니다. 유조선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중국해로 들어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길, 혹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중국해로 들어가 대만 남단을 돌아 바시 해협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두 항로 모두 대만 주변 해역의 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혈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을 통제하는 자가 일본과 한국의 국운을 쥐게 됩니다. 일본 국방백서는 늘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일본의 생명선임을 분명히 해왔고 그 생명선은 대만 문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석합니다.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1억이 넘는 일본인의 밥줄이고 삶입니다. 만일 대만 해협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의 에너지 공급의 90%가 단절될 위험이 있고 전력 생산은 붕괴하고 공장은 멈추며 교통은 마비되고 일상은 전면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정체된 일본 경제는 이런 충격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중국군이 미야코 해협과 요나군이 주변의 통제를 넓히면 일본 남쪽 방어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해상 운송과 안보, 심지어 외교의 자율성마저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있다면 자신의 생존을 베이징에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본과의 외교적 말싸움에서 출발한 사안이었는데 중국은 이를 전 세계 언론이 주시하는 대형 소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외교는 보통 문명국가의 가장 우아한 정치 예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는 점점 통제가 풀린 연극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고함과 욕설, 위협, 무력 과시, 증오의 확산으로 내부 충성심을 다지는 방식입니다. 11월의 중일 관계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외교 위기로 빠졌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매우 정상적인 발언 하나에서 비롯한 일입니다. 몇 주 동안 베이징은 전 정부 차원의 국왕전을 총동원했습니다. 외교부, 국가안전부, 공안부, 상무부, 해경, 동서남북 사령부, 당군 매체,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각 총영사관까지 거대한 관료 기계가 일제히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외교 현안을 전 지구적 추문으로 부풀려 올렸습니다. 외교의 대문화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을 공격했고 중국의 50센트 군단으로 알려진 온라인 여단의 게시물과 댓글이 뒤따랐습니다. 상대를 짓눌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대중동원식 투쟁 방식이 교묘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중국 내부는 익숙하겠지만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제 관계 단절부가 된 것이냐는 냉소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10월 21일에는 주일 중국 대사관이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일본이 침략의 징후를 보이면 중국과 다른 세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도 직접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선언해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경은 센카쿠 열도 일대에 일본 영해에 들어섰고 중국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는 요나구니와 대만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동서남북 4개 전구가 동시에 훈련에 참가했고 항모와 제-20 전투기, 둥펑 미사일이 줄지어 과시됐습니다. 그 결과가 누구를 더 다치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 공세는 중국의 항공관광소매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을 뿐 일본의 핵심 경제에는 거의 상처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국내 지지와 결속을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의 강경 외교가 상대를 굴복시키기는커녕 상대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준 셈입니다. 중국은 과거처럼 일본이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발언을 철회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중국에게 고맙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은 평화조약과 평화헌법이라는 금고를 쓰고 살아왔고 군대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과거사를 들먹이며 일본을 도덕적으로 단죄해 왔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 금고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제적 압력과 군국주의 재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앞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전면 공세는 오히려 일본 사회를 깨웠습니다. 금고가 풀리고 일본은 빠르게 군사대국의 길로 몸을 돌리며 동아시아의 문지기로 서려 할 것입니다. 베이징의 팽창 기도가 그만큼 노골적이었고 그 과시가 일본을 결속시키는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도 이 전개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외교의 대문화 혁명식 소동은 일본이 중국에서 멀어져 미국과의 안보 경제 협력을 더 강하게 묶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호의적인 상공계 비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거치며 일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줄타기를 접고 미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0%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이 센카쿠 열도를 포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균형을 가장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선택을 분명히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 놀라운 반응은 싱가포르에서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싱가포르는 조용하고 분쟁을 피하며 베이징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자가 포효했습니다. 10월 9일 로런스 웡 총리는 동남아는 역사를 뒤로하고 일본과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도 미래를 향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온건한 외교 문장은 핵폭탄에 준하는 무게를 가집니다. 일본의 점령을 겪었던 동남아 여러 나라가 이미 일본과 손을 잡고 새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중국만 과거에 매달려 일본을 윽박지르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필리핀, 호주, 리투아니아 등에서 베이징의 압박 전술이 낳은 후폭풍을 보았고 내일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대만 해협에서 실수가 벌어지면 무역 의존도가 더 높은 싱가포르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운과 항공은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의 거의 12%를 직접 책임지고 물류는 고용의 25%를 차지합니다. 싱가포르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은 일본과 싸운다는 것은 곧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을 포함한 더 넓은 진영과 전면 충돌한다는 뜻임을 잘 압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은 중국에 대한 호감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의 현재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사기는 낮고 부패는 깊으며 잇따른 숙청이 이를 보여줍니다. 탄약의 공급망 투명성은 떨어지고 충성심은 의심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면 충돌을 쉽게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베이징에 대한 일본 공세는 양자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손상시키며 오히려 동맹과 파트너를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는 대외 관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의 안정과 권위를 과시하려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호적 관계를 내던지고 대내 선전을 얻겠다는 선택이 과연 값어치가 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명분 없는 전쟁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거대한 선전은 현실의 손실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전장에서는 수사보다 보급이 구호보다 사실이 힘입니다. 그런 전쟁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동맹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총칼의 그림자를 키울수록 이웃들은 더욱 냉정하게 준비합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그 교훈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계정세회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회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